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대선 직후 우리 당을 쓰레기 더미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면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후보께서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김 후보님,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분 맞으십니까? 유세장마다 국민들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 올리던 그분 맞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의 얼굴로 치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당대표로 서울과 수도권, 충청과 부산 등 접전지에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겠습니까? 유세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저 그리고 당원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안 된다는 민심을 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님으로는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행한다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시오.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을 이끈 보수정당인 우리가 친길계, 친핵관 등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계엄 옹호당이라는 주홍 글씨를 영원히 안고 침몰하는 길. 다른 하나는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진정한 단절을 이루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야당 시절 무자비한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정부 여당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어떤 세력이건 모두 뭉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저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에 실망하고 떠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비로소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깁니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식과 합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원들은 불공정과 불의와 싸우고 반민주적인 새벽 후보 교체 쿠데타를 단호히 막아내고 우리 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해주는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순간입니다. 극단과의 절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 탈퇴 수준의 개혁뿐입니다. 그 혁신과 개혁은 오직 당원 여러분만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당의 파멸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당은 수도권, 청년, 중도의 마음을 아우르는 대중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들었던 영남 당원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영남만의 승리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승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영남에서 우리 당 후보를 찍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당대표의 임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혁신하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대표를 선택하는 일은 위대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리고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통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플러스 알파 이 수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러 간주로 갔던 그분들을 뜻합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45 플러스 알파 정통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 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당원들이 있다면 즉각 당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저 조경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당 스스로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입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벽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 쇄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선 후 1년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 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잘못된 각오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 힘을 살려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통 보수를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진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 합의서 정신을 개성할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성사시킨 우리 정통 보수정당이었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남북 화해를 선도하는 정통 보수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우리 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힘은 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2항 국가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의무를 실천하며 지역 경제 육성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대구, 경북에 산업자원부를 이전하고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강주, 호남, 충청, 강원에도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을 모든 지역에서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중심, 정책 중심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세 가지 혁신안을 즉각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도 정책도 공약도 당원이 최종 결정하고 최종 명령하는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해서 집행으로 바꾸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당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면 도입하여 주묵구구식의 정치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민생 중심, 실용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민원 대응 센터 가칭 국민의 소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당에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생 이슈를 곧바로 당 차원에서 수렴하고 전통시장, 자영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민원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석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 조경태가 무너져가는 당과 보수를 재건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경태는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통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 중심, 민생 중심의 혁신된 정당으로 거듭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경태 여러분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크게 혁신하고 크게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소속 조계원 의원입니다. 예, 오늘 서부지법 폭동을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언론과 함께 현장을 기록하던 정윤석 감독이 경찰에 연행되어 7월 7일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언론사 기자들은 보도상을 받았지만 정윤석 감독은 폭도 취급을 받고 중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20년 넘게 국가가 외면한 참사와 현실을 그리고 진실을 기록해온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오늘 영화 및 언론, 문화예술계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입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영화인 여러분입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동아 영화인연대 공동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준영 감독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해 주실 분입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님이십니다. 김동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의 기록은 범죄가 아닙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규탄 및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계원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법 집행의 문제를 알리고 한 예술가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아픈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라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였고 그의 촬영 자료는 JTBC, 시내21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부지법 폭동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예술가 정윤석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예술가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시간 동안 구금되었고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조차 없이 공동정범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쓴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진실의 편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1만 5천여 명의 예술인과 220여 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검찰의 칼날이 예술가의 양심을 겨누고 역사의 기록을 범죄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이 차가운 법정 대신 우리 사회의 진실을 담는 카메라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먼저 헌법기관이신 조계원 국회의원과 같이 기자회견 할 수 있어서 또 여기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지금 읽을 글은 제가 법정에서 읽었던 최후 진술문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처음 법정에 섰던 그날의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법정의 고요하며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지 법의 언어가 아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부의 깊은 배려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저는 예술가로서 다시 질문하고 사유하며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법은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세워지며 우리가 그 과정을 존중할 때 공동체의 양심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국가의 원리에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록하는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예술가에게 표현은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담보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 신념과 실천이야말로 저를 예술가의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카메라를 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예술가의 양심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또다시 피고인한 이름으로 다시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4조는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와 관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피고인 정윤석 사건번호 2025 고함 60은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합니다.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며 피고인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자 합니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리스트 문제, 예술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대응을 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이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윤희 작가입니다. 사법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대적 위기를 끈질기게 기록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창작행위가 어찌 극우 폭도들과 같단 말입니까? 21조 넷,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시민단체들과 13,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사법부, 검찰, 행정기구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을 기록하던 정윤석 감독의 행위를 헌법, 예술인의 권리보장법 등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촉구해왔습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제2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서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특수 건조물 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통상 보편적인 예술 검열의 방식입니다. 그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 시대적 문제를 목소리 내어오던 예술인들은 이 시대를 기록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목소리 내고 표현해왔습니다. 이에 특수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를 씌우거나 아니면 집회 시법으로 위법자, 불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 감독님이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에 예술계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기간 동안에 예술가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목소리 내고 광장에서 예술 행위를 통해서 퇴진 운동에 힘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윤석 감독도 그 내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고 또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었던 다른 예술인들, 저를 비롯한 시인들, 무용가들, 문학가들, 영화인들 이런 목소리를 내던 예술인들에게 집회 시위 위반이라는 혐의를 또 씌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일례로 이 예술 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그리고 법률로서 예술인의 권리 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나 검찰, 행정부는 예술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위법 행위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석 감독은 분명 무죄입니다. 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은 경찰입니다. 네, 이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윤석 감독을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2년 동안 기록영화를 가르친 김동원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기록영화 감독입니다. 기록영화 감독의 의무는 현장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 현장이란 때로는 매우 거칠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곳이지만 기록영화 감독이라면 그 현장을 피해서는 자기가 할 일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 서부지검, 그 당시 서부지법에서는 그 일반 방송국의 카메라는 그 단절됐고 그 폭도들의 카메라만이 폭도들의 그 거친 행동들만이 있었죠. 그때 정윤석 감독이 없었다면은 그 폭도들의 그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윤석 감독이 찍은 자료는 여러 방송국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윤석 감독은 지금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고발하고자 했던 그 폭도들과 함께 똑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록영화 감독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면은 그 재판부가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과 돌멩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사 보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여성, 시민단체, 심지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19 감싸기에 앞장섰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과거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내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폭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임명 강행은 국민 분노와 제보만 양산할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자신의 심기 보좌와 충성이었습니까? 이럴 거면 국민 추천제는 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각에서 강 후보자가 김혜경 여사의 픽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수행비서 갑질을 한 김 여사가 보좌진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 전당대회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집까지 드나들며 꾸준히 일을 처리해 주었던 보좌진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은 그저 우연입니까? 가재는 개편입니까? 이렇듯 논란의 당사자들끼리 위로하며 자리를 챙겨주는 구조라면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동병상련형 동업이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바닥인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에 앉힘으로써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의 수장 자리에 약자에게 군림한 갑질 인사를 앉힘으로써 자신이 말한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을 무시하는 대가는 반드시 민심의 철퇴라는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7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고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위원회, 환노위, 문체위에서도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법사위원회, 교육위원회, 농해수위는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집중투표제 등이 명시된 상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6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최로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제21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121개교 어린이의원과 보호자 등 308명이 참석해서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에 참가하고 시상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주거 지원 사업과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리스크 긴급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언급해드리지 못한 일정에 대해서는 보내드린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신청 시작. 민생의 회복의 단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생 소비 쿠폰은 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소비 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 데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비 쿠폰 과세라는 가짜 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국민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늘 기초예술보조금법 제정 촉구 및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우려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예술은 국가문화의 토대이자 예술 생태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조금법은 기초예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지명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예술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생존을 지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본 기자회견을 추진합니다. 연극계를 중심으로 공연예술계 34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와 함께 1,400여 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의 서명연대는 더 이상 기초예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요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극단 사계탐사 대표 오셨습니다. 선명주 극단 백속의 나비 대표 오셨습니다. 선욱현 극작가님 오셨습니다. 남정숙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셨습니다. 박정희 서울연극협회 회장 오셨습니다.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희철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이신정석 한국민예총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이종승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위원장 오셨습니다.
오늘 발언할 분은 모두 4분입니다. 박정희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혜선 극단 사계탐사 대표, 선명주 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 선욱현 극작가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서울연극협회 회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 예술인들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이 34명을 발족시켰고 지난 7월 20일 어제죠. 17시 현재 1,426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특별 보조금법 제정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작품의 최재형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기초예술계의 높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보조금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맞물려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보조금법의 시행이 예술계의 현장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는 억측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입니다. 더욱이 국가 경제가 위태로울수록 제일 먼저 외면받게 되는 것이 기초예술인데 어제 오늘의 외면되는 기초예술은 어제 오늘의 위기가 아닌 만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혜선 극단 사계탐사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단법 및 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5년에 걸쳐 진행된 이 결과는 보조금법에서 예술 분야와는 맞지 않는 일괄된 항목들과 변경 불가의 파행 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인들은 예술의 특장점과 상관없이 여타 산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보조금법 시행으로 파국을 맞은 극작가협회의 존폐 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 규제로 더 이상의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고자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예술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그 반석 위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기초예술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가진 문체부 장관이 지명된 가운데 현장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의 복잡한 생태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술은 산업이 아닙니다. 기초과학과 기초수학의 부재 우려에 이은 기초예술이 부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기초예술을 향한 보조금법의 맹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연주했던 연주자의 마음으로 저희는 국민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초예술의 복잡한 생태계를 인지하십시오.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제정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선명주 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명주입니다. 예술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지원금이라 여기고 비현실적인 최소의 예산 속에도 몸을 맞추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술혼을 불태우기에 앞서 현행 보조금법을 처음 마주하고 장장 6개월의 머리를 부여잡고 싸워야 했습니다. 출연비를 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할지, 연습비를 어떻게 출퇴근 명부로 정산할지, 고용보험은 뭔지, 산재보험은 뭔지, 그러다 예술인 단기 고용보험을 들지 못해서 몇십만 원을 다시 뱉어내야 했던 일도 생기며 하나부터 열까지 끝없는 좌충우돌을 겪었습니다.
매번 수없이 담당자와 항목 조정에 관해 논의해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무엇이 예술창작 현실에 안 맞는가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조금은 일정 항목의 예산은 필수 집행 비율을 채워야 하며 그에 맞춰 정산하기 좋은 방식을 하자면 모든 무대, 소품, 의상 등등을 기성품 중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실제 예술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오히려 시스템 왜곡이 더욱 만연해질 뿐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가 다 태우듯 보안만 강화되는 창작 지원의 탈을 쓴 보조금법의 횡포를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보조금 관리 방식은 급기야 예술 창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이 정부에서만큼은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주권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불법을 막고자 예술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아주십시오. 이어서 선욱형 극작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보조금에 대한 예술계에서의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연대와 서명운동이 벌어진 건 최근 극작가협회,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극작가협회 사태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은 2020년 국가권익위의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보자는 시기를 특정해 5대 집행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신고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배임 횡령을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 과정에서 배임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직 사업 완수를 위해 모든 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서 양심과 신념을 지켜온 사인은 결국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협회는 97년부터 한국 희곡을 출간해 왔는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입니다. 이 출간하는 사업임에도 원고료만 쓰고 책 인쇄비, 출간비를 쓰지 못하게 항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는데 출판 인쇄비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술위에 지속적으로 항목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무시됐습니다. 한국희곡은 개간지고 1년에 4번 총 2,000권 이상 출간하는데 호당 3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지원금은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료로 지급해서 이미 사업 완료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쇄비입니다. 열악한 협회 사정을 알고 편집위원들이 원고료를 기부하고 그랬는데 그 재판에서는 그 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목 유용, 즉 원고료를 출판 인쇄비로 썼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무죄 받았던 일인데 2심에서 다시 검사가 처음부터 출판 비용으로 쓸 마음을 먹고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추정의 언어로 관여하지 않은 이사장, 편집위원, 기부한 1인 그들마저도 기부금이 증거가 돼서 새로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가 된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인해 한국의 유일한 극작가 단체인 한국극작가협회는 이제 환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해체해야 되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헌신으로 그 다 무너져가던 협회를 일으켜 세웠던 5대 이사장의 3인에게 협회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노력한 그들에게 칼을 꽂아야 하는 그런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강국을 외치는 2025년에 이런 일이 이뤄지는 통탄할 일을 저희들이 어디다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K강국을 외쳐도 문화강국을 외쳐도 현재도 기초예술 단체들 조금 받은 보조금으로 연명하듯이 협회 사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부금이 법정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둔갑한다면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닌 언제라도 사업 담당자와 임원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올가미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예술가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예술 지원은 국가가 투자해야 될,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모두가 얘기하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보조금은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도 갇혀있는 한국의 기초예술가들을 국민 주권 정부에서도 외면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문화예술 강국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행정의 불합리로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지금 5대 이사장의 3인과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에 대한 국가가 즉시 나서 구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네,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채위 위원인 저 역시 강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기초예술 보조금법 제정 촉구 및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우려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폭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 지원에 힘쓰는 한편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닷새간의 집중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응급 복구와 방역에 신속히 착수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폭우 피해가 컸던 충남 예산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는 한편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현실에 맞는 국가재난 대응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지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지방하천 국가관리 확대를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재정 형평성 개선,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후재난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발목 잡기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단입니다. 그러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상식이나 눈높이 오기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빌미로 새 정부의 구성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가족학 박사로 가족,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역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서 있습니다. 정쟁보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조윤민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신장식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위원회 위원장이자 오산시 의원 전도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신장식 경기도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전례 없는 극한호우에 전국에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현재까지 사망, 실종 등 7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지나던 차량을 덮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피해 원인 규명과 그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1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 서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사전 안전점검, 사고 직전 대응 상황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 차례 붕괴 위험 경고에도 옹벽 상태 진단을 비롯한 오산시의 재해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오작동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반복되는 인재, 반복되는 관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고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산시의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멍든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2025년도 7월 16일에 발생한 서부 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기자에게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자리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번 옹벽 붕괴 사고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동일 현장에서 유사한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오산시와 시공 주체인 LH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고 효과적인 구조 개선 없이 반복적 소홀함으로 명백한 인재를 초래했습니다. 오산시는 민원 접수 후에도 실질적 시민 안전보다도 형식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오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시공 주체인 LH는 2018년 붕괴된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맞은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점검 없이 상부 교각 신설과 2단계 공사 완공 등으로 이어지는 공사를 추진했고 추가 점검과 안전 확보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구간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도 붕괴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옹벽이 붕괴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었다면 LH는 반대편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에만 집중하며 추가 붕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했고 이는 인명희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LH의 안전불감증은 강력히 질타받아야 하며 오산시와 LH 모두 책임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단순한 시공 감리 문제를 넘어 오산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과 대응책의 부실이 중첩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오산시를 감시 견제하는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개시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구조적 결함, 민원 접수 이후의 조치 과정 등 행정 책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시공 및 감리 업무의 감독 실태, 협의 및 판단 기준, 정밀 안전 진단 결과의 검증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본 사고 구간은 LH가 적용한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배수 성능이 미흡하고 집안 치마의 미반응, 차량 하중 변화에 미반영되는 등 여러 사고 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방식입니다. 특히 보강토 내부에 어떤 골재가 사용됐는지는 이번 사고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송토재가 머리처럼 입자가 굵고 배수성이 뛰어난 골재라면 또 점토성 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점토성 재료가 사용된 경우 빗물이 유입될 시 수압이 증가해 옹벽 붕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 전문가들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단가 절감을 위해 점토성 재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송토재 선정 과정, 성분 분석, 물리적 특성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술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에도 해당 구간에서는 집안치나 포트홀, 물고임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그 민원을 근간하여 2025년 상반기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원병에 정밀 진단 안전 등급인 B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단 후 2달도 되지 않아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밀 안전 진단 과정에서 레벨기 등 계측기를 설치해 부풀림에 대한 사안만 확인했어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의 탄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안전 진단에는 부풀림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풀림 검사를 했는데도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전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런 신뢰성 없는 진단 절차, 업체 자격, 감독 체계 등 전면 재평가 및 개편이 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사고 당시 교통 통제 및 우회 지시 주체와 근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오산시 부시장이 있었으나 교각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우회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불명확합니다. 차량 우회에 대한 실무협의, 결정권, 판단 기준 등의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향후 위기 대책과 관련한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붕괴가 일어난 공사 현장 감리 주체였던 국토부가 이번 사고 조사도 주도하는 이러한 조사는 명백히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입니다. 붕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요구합니다. 첫 번째, 오산시의회는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개시하여 사고와 관련된 행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적이고 철저히 조사 분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고조사는 감내나 시공 등 이해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2018년 붕괴사고 이후 현지의 붕괴사고 지점에 대한 구조를 미보완한 문제에 대한 현장 책임자 등 관리자를 철저히 조사 후 책임 충고와 함께 엄중 문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전국에 있는 보강통평공법이 사용된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와 필요 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조사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옹벽은 즉시 재시공 또는 설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서부 우회도로의 1단계 공사 구간의 옹벽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도 붕괴가 되어버린 진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합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 및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 후 붕괴된 사례, 기준, 절차, 감독 체계 등 정밀 안전 진단 체계를 전면 개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체계 및 도로 우회 명령을 한 판단 근거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 우회에 대한 실무 협의와 우회를 지시한 결정과 판단 논리까지 세세하게 공개해 주시고 재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반드시 진실 규명, 책임자 문책,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 산불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인 국회의원 차기원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조국혁신당 정치위의장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저희는 오늘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산림청이 아닌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치의장께서 앞부분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이 높은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사태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 기록적인 폭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사태의 원인 규명은 매번 산림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산림청이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산림청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림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위험지역 지정이 장기간 누락되었으며 사방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미 완료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재지정했고 위험지역 주민의 대피 계획조차 미비했습니다. 이런 기관이 스스로 원인조사를 한다면 과연 사전에 있었던 정책 실패와 관리 소홀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산림청이 산사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원인 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현재 구조는 정책 실패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 상황입니다. 2017년 청주 산사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기록적 폭우와 지형 지질 탓이라며 자연재해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권위학술지 엔지니어링 지알로지에 실린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건 교수의 논문은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수목벌채를 지목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사실을 조사보고서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은 또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 등으로 산사태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사태 원인 조사는 총리실이 주도해야 합니다. 이번 경남 산청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학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말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과거의 형식적 조사와 책임 회피의 반복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산림청 중심의 조사 방식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총리실 주도의 원인 조사를 출발점으로 우리 산과 경사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실 공사비 현대건설의 대납 의혹, 대가 없이 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한남동 대통령관저 스크린 골프장 등 경호처에서 발주했던 공사들 관련하여 현대건설이 불법적으로 대납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 공사비의 출처를 두고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노골적으로 덮기에만 급급했던 상황에서 심지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공참여업체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 다른 건설 현장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불법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닙니다. 한남동뿐 아니라 삼청동 안가 공사에서도 같은 짓거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이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일국의 대통령실과 재벌 거대 건설사 사이에서 있었던 보란듯한 더럽고 음험한 거래에 그야말로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불법 거래에 응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에서도 이럴 지경인데 다른 곳에서는 또 얼마나 구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철저하게 이 더럽고 음험한 거래의 진상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특혜, 이것은 상식도 정의도 아닙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온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게 했던 지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기될 이른바 과도한 특혜 조치들은 옳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은 기존의 원칙과 제도를 바꿔야지만 가능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영 연기 특혜나 수련 단축 특혜가 따라 붙는 이유입니다. 의대생들의 경우에도 이들이 제안한 복귀의 방안대로라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특정 학과의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전체의 학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모두 이른바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만을 위한 특혜부터 앞세운다면 이는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버젓이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벌써부터 이런 조치들에 반발하여 국민청원, 학과생들의 집단 휴학 경고, 의대 교수의 보직 사퇴 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 대란의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료의 개혁 수용이 없는 무조건적인 복귀 특혜에 반대합니다. 이는 상식도 정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님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하고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1,300조에 달하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단기적인 현금 살포가 진정으로 서민과 우리 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남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을 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빚을 정말로 빛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그리고 빚을 빛으로 만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꼭 정치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국민재단 빚 설립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아끼고 또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가장 먼저 주창해 주신 분이 선진변호사협회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우리 도 변호사님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충직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어떤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국민재단 빚 설립 운동을 최근에 전개를 하게 이르렀고 제가 1호 국회의원으로서 가입을 하게 됐고 또 김민정 의원님 또 김상원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들도 다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재단 빚 운동에 대해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일단 설립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도태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인 전국민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 6년간 국가 채무는 2배로 늘어 1,300조에 이르렀고 매년 이자만 20조, 매일 550억의 이자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으로 국가 채무는 20조 원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20조 원은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이고 국방비 전체의 3분의 1이며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의 절반가량이 되는 큰 돈입니다. 20조 원은 AI와 같은 미래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었다면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에 비견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을 규모의 큰 돈입니다. 나라의 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 지우는 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란 명목 아래 미래 세대로부터 20조 원의 빚을 끌어와 오늘 당장 현재 세대가 잔치를 벌이는데 써버리는 꼴입니다. 현금 살포 정책의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 정신에 마약 같은 해를 끼치는 데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쾌감이 입력되면 다음번 현금을, 더 큰 현금을 거저받을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성실과 창의 그리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자조 정신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후대에 헌법 전문의 명령처럼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하는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허수아비로 적의 화살을 모은 것처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을 모아 미래 세대에 전할 빛으로 바꾸어 내려 합니다. 소비 쿠폰만큼의 액수를 출연하여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을 막고 청년 세대가 그 대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민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소비 쿠폰 신청일을 맞아 국민재단 빚 설립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해 주신 사회각계 대표 100분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김상훈, 유상범, 김민전, 우재준, 송언석 의원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과 문희갑 전 대구시장님, 신철식 전 이승만 기념사업회장님과 좌승희 전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 이문열 선생님과 복거일 작가님을 비롯한 여러 지식인, 교수님, 경제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소상공인, 시민사회 운동가 등 우리 사회 전방위에 계신 분들이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뜻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 시작된 국민 출연 운동에 벌써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셔서 출연금은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신청하기도 전에 앞서 출연해 주신 열기와 간절함이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우로 자신을 소개하신 분, 5인 가족 모두의 쿠폰 액수를 출연하신 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형편이 어렵지만 동참한다고 적어 보내신 분, 마음을 울리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눈빛, 그 마음, 눈앞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는 5억 원의 출연금이 적립되는 대로 국민들의 안심하실 이사장님을 모시고 신뢰할 만한 운영진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 국민재단 빚 계좌로 추가 출연 절차를 계속하겠습니다. 100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다면 1,500억 원의 불변 자산을 둔 국내 10위권의 재단이 순수 시민운동을 통해 탄생하는 역사를 함께 쓰게 됩니다. 빚을 빛으로 바꾸는 기적의 1단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의 빛이 될 기적의 진지를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종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미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입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늘 법정 기한을 지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이 만든 의료 대란,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폭우,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의료 대란,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의 총파업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고소 채택을 위한 상임위 처리 기한이 오늘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오늘은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은경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은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소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시급히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정의경 후보자의 임명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 당리당략에 빠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청문을 했는데 당의 정략적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 민생 발목 잡기입니다. 더 이상 정략적 이해관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오늘 상임위 처리 기한을 지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감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탓합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 16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하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2월 강남 상구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하며 부동산을 폭등시킨 주범인 오세훈 시장이 감히 민생 쿠폰을 탓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정상화됐다는 변명만 되풀이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투기성 매매가 쏟아졌고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했습니다. 투기성 매매가 쏟아지고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고 말하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민생 쿠폰 몇십만 원이 대체 집값을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에는 하책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진짜로 집값을 올린 건 투기조장 행정의 달인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해제와 강남 개발 드라이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에 재뿌리 생각 말고 서울 시민의 삶을 위협한 부동산 폭등의 책임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기후재난마저 정쟁을 디딤돌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기록적 폭우로 국민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폭우 피해를 정쟁의 불쏘시개를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감자전 만천이라며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세종시 폭우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23시간 침묵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헌절 만찬은 헌법기관 간의 정례적 협의와 헌법 가치의 재확인을 위한 공식 행사입니다. 또한 최고급 음식도 아니고 감자전이 식탁에 올랐다는 것이 비판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비난의 유치함을 떠나 공직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니면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3시간 침묵은 대통령이 아닌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보고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실은 세종시 실종 사고를 지자체가 23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미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직접 피해 상황을 챙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비난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감자전 만찬처럼 국정을 희화화하거나 23시간 침묵처럼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도 모자라 국민의 피해를 정쟁에 삼으려는 파렴치한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상훈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일방 채택에 대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의 규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과 협치를 포기한 정치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모욕하는 국회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요하게 청문회 무력화에 앞장섰다. 검증을 위한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 야당이 수차례 요청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검증을 수행하던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웃기고 있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조롱과 인신공격의 놀이터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원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며
여야를 가릴 수 없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검증을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협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상임위를 사당화한 민주당식 독선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 수장의 배우자가 사익을 추구한 정황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후보자와 배우자의 취업 특혜, 직원을 동원한 논문 실적 쌓기, 농지 보유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앞두고 수차례 요청한 자료를 늑장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주의, 독단, 무책임한 국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7월 21일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